죽음의 기로에 서서 죽기 1분 전에 생생한 삶과 인간 본연인 마음의 기록이다. 나 홀로 빠진 인도양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살아있음의 순간을 극명하게 경험했던 생존자의 삶을 향한 강렬한 의지와 감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한다. 이 기록은 1990년 2월 20일 인도양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실화이다. 나는 남해에서 자랐다. 거제도와 그 앞에 있는 작은 섬인 칠천도가 나를 키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년 시절의 내게 있어서 바다는 언제나 아름다웠다. 여름날 오후가 되면 흰 뭉게구름은 시름이라고 하나 없는 모습으로 눈으로 가슴으로 다가온다. 수평선 바로 위에는 커다란 목화솜처럼 구름이 피어오르는 광경은 한 폭의 수채화 같다. 그러다 한여름이 되면 가끔 바닷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어가 더위를 식히곤 했다. 그리고 바닷물 속에서 고개를 빠꼼하게 들어 파란 하늘을 물끄러미 올려다보곤 했다. 빛나는 바닷물이 가슴팍에서 출렁거릴 때마다 나는 이 세상은 흠집 하나 없는 무결점의 세상이라 생각했다. 기적처럼 깨끗한 우주 속에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다. 눈앞에 가득한 푸른빛의 세계를 보노라면 따스한 해수가 내 가슴 속에 차오르는 것만 같았다.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행복감이란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했다. 나는 그와 불과 내 인생에서 4시간가량 만났지만 그와 헤어진 지 17해가 지나도 영원히 잊지 못하는 얼굴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낙담했을 때, 그리고 우울할 때는 항상 내 눈앞에는 그의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아주 오래된 거북이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미끈하고 단단하게 생긴 그의 머리에는 검붉은 빛이 감돌고 계란만큼 크고 새카만 눈에는 희고 은은한 빛이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일자로 꾹 담은 그 우직한 입모양새가 내 눈앞에 어른거린다. 내게는 그 거북이의 얼굴보다 더 선명한 게 그의 뒷모습이다. 깊은 주름이 여러 개 나 있는 굵은 목덜미와 갑옷처럼 단단한 가죽으로 덮여있던 뒤통수. 아마 그렇게 큰 거북이의 뒷모습을 나만큼 절박하게 쳐다본 사람은 지구상에 없으리라. 왜냐하면 나는 그 목덜미에 목숨을 걸고 있었으니까. 내가 소중한 그 모습을 잊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지금도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내 몸은 그 거북이와 바닷물에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에 어느 바닷가에 그 거북이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오래 살아야 한다고 기도를 한다. 어릴 적 나는 바닷가에서 해삼을 줍고 조개를 따면서 자랐다. 아내도 거제시 칠천도 바닷가 마을에서 나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다. 나의 초등학교 2년 후배다. 나는 아내와 24살 때 결혼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신랑 신부가 되기로 언약을 하고 집을 떠나온 것이다. 내 집과 처가 두 곳 다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외지로 나가는 배를 타면서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결혼식은 나중에 반드시 올리자. 그리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둘은 부산으로 나가 영도 근처의 사글세빵을 얻어 살면서 적은 돈을 벌면서도 행복하게 지냈다. 나는 고등어와 조기를 잡는 조그마한 어선을 타고 먼 바다인 동진하에까지 일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고만고만한 배를 타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또 다른 소망이 생겼다. 그래, 이왕이면 외국 구경 실컷 하게 큰 배를 타보자. 상선으로 가보자. 아내는 내가 그렇게 오매불망 원하는 것을 알고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더니 조형상선에 일자리를 구해주었다. 그 일이 벌어졌던 건 내가 그렇게 원해서 타게 된 메이스타우가 영국 리버풀에서 곡물을 싣고 출항하여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으로 항해 가던 날이 1990년 2월 20일이었다. 나는 그날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기관실에서 4시간짜리 당직을 서고 있다가 담배 한 대 필 겸 가판 위로 올라왔다. 문득 아내 얼굴이 생각났다. 나는 3달 전인 1989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같이 살게 된 지 8년째 되던 해였다. 그래서 나는 새 신랑이 된 기분으로 배를 타고 있었다. 기관사들을 돕는 조수 역할이 내 임무였다. 가판으로 나오자 수평선 끝에서 동이 트기 시작하였고 높다란 너울성 파도가 치솟고 있었다. 이거 안 되겠는데? 빨리 숙소로 들어가자 하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바로 뒤를 돌아다 본 순간 커다란 너울성 파도가 배 뒤에서 가판 위로 화가 잔뜩 난 상어처럼 치솟아 올라왔다. 마치 나를 놀라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았다. 웬만한 공연장의 무대 커튼처럼 큰 파도여서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었다.
다음 순간 나는 그 높은 너울성 파도와 함께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서너 바퀴 돌면서 인도양 바다로 추락해버린 것도 모두가 한 찰나의 순간이었다. 위기는 방심과 불운이 만나서 생긴다. 나는 방심했다. 게다가 평소라면 갑판 뒤에 테두리를 따라 가슴 높이로 쳐져 있어야 할 안전체인 한쪽이 고리에 걸려 있지 않았다. 모두가 각본대로 엮여진 불운이었다. 나는 갑판 바닥에 축 늘어진 채 체인을 그냥 통과해서 파도와 함께 칠흑 같은 바다로 추락해버린 것이다. 난 한 사람의 목격자도 없는 갑판 위에서 단 한 사람의 구조자도 없는 인도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상선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속도를 내고 있었고 갑판 높이는 10m도 넘었다. 거기서 추락하자 내 몸은 인도 벵골만의 수중으로 깊게 빨려 들어갔다. 파도가 치면서 해수면을 뚫던 때의 충격과 차가운 새벽 바닷물이 전신을 휘감던 섬뜩한 순간은 악몽 그 자체였다. 겨우 정신을 차려 수면으로 떠오르자 배는 벌써 저만큼 떠나가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목적지인 방글라데시를 향해 배는 전진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심해 보였다. 나는 젖은 얼굴을 한번 문지르고는 팔다리를 빨리 휘저었다. 우리 배의 갑판이 그렇게 높은 줄은 그때 헤엄치면서 처음 알았다. 수면에서 겨우 목만 나온 채로 갑판을 올려다본 건 처음이었다. 선박의 프로펠러가 수중에서 우람하게 밀어내는 물살이 내 몸에 와닿았다. 선미를 빠져나온 검푸른 물살과 흰 거품이 물꼬리를 길게 토해내고 있었다. 마치 뚝방길처럼 수면 위로 불룩 솟아나온 하얀 물꼬리 같았다. 나는 내 앞으로 거세게 다가온 물꼬리의 기운에 뒤로 밀리면서 배가 시시각각으로 작아지는 게 보였다. 내가 살 가망도 배의 흐릿한 모습처럼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여기요, 살려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그냥 가지 마세요. 나의 처절한 외침은 파도 소리와 배의 힘찬 엔진 소리에 그냥 묻혀지고 말았다. 사람이 생사의 고비에 서면 어리석은 희망을 품는다.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 한다는 속담이 이처럼 내 가슴에 와닿은 적은 없었다. 나는 그 추진력강한 대형 상선을 따라 잡겠다는 생각만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팔을 저을수록 숨은 가빠오고 처음에는 자주색과 흰색으로 구분되던 배의 선미와 선교가 서서히 하나의 점으로 줄어들었다.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 어쩌다가 내가 저 갑판에서 떨어졌단 말인가. 바보 같으니 사방을 둘러봐도 파도 치는 시커먼 물밖에 없었다. 바다에 빠진 것은 산비탈, 낭떠러지 벼랑 끝에 매달린 거나 마찬가지다. 바로 바다에 빠졌을 때는 갑판에 켜놓은 불빛이 보이더니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물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숨가쁘게 팔다리를 젓는 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로 절망적인 일이었다. 아직 밝아오지 않은 인도양의 컴컴한 물처럼 도대체 내 발 아래 몇 미터를 내려가야 바닥이 닿을까? 100m, 200m, 아니 1km도 넘을지 모른다. 하물며 육지는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그럼 헤엄쳐 갈 수도 없는 게 아닌가? 이럴 수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련했다. 나는 생전 처음 바다에 들어온 것처럼 두려워졌다. 사실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큰 바다에 빠진 것은 나의 운명인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그러다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혼자 생각을 했다. 어쨌든 버티기만 하자. 지나가는 상선이 있을런지 혹은 내가 탔던 상선이 내가 없어진 줄 알고 나를 찾으러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올런지 모른다. 아무튼 나는 살지도 모른다는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자고 생각했다. 사실 희망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거짓말일 때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부질없는 희망을 접어버리는 게 마음의 평정을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선택할 일은 오직 하나뿐이 없다. 그 거짓말이 현실이 되도록 사력을 다하는 것뿐이 없다. 하늘을 쳐다보니 움직이는 거라곤 멀리 지나가는 갈매기들 뿐이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영화의 필름처럼 휙 지나가 버렸다.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스쳐갔다. 자, 나는 지금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아무리 눈앞이 캄캄한 일이 생겨도 조그만 씨알 같은 희망만 있어도 사람은 어려움을 기어코 버텨낸다. 사람은 힘이 없을 때 죽는 것이 아니다. 가망이 없어서 죽는다는 것이다. 나는 바다에서 자랐다. 내 근육과 힘줄은 물속에서 만들어졌다. 3시간, 그래 3시간,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죽을 힘 다해서 버티면 된다. 그 넓은 바다 위에서
잠시나마 내 친구가 돼준 것은 안전화였다. 신발까지 신을 수 없어 벗었더니 누런색 안전화 한 켤레가 내 옆에 슬쩍 떠올랐다. 그나마 내 옆에서 안전화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다시 나는 배가 사라졌던 수평선만을 눈이 뚫어져라 지켜봤다. 금세라도 배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서 바다만 바라다 보면 한숨이 나왔다. 그러면서 떠있기 위해 헤엄을 쳐야 했다. 쉴 새 없이 치솟는 파도가 문제였다. 수면만 잔잔하면 슬슬 움직여도 될 텐데 파도가 너울져 오면 그걸 따라 올라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파도에 파묻히고 물을 마셔야 했다. 나는 밀려오는 파도를 거슬러 올라갔다가 한숨을 놓으며 내려갔다가 달려드는 파도로 다시 올라가야 했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수십 번 했다. 나의 남은 기력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었다. 2월이었지만 열대여서 그런지 물이 아주 차갑지는 않았다. 그래도 작업복을 벗을 수는 없었다. 체온을 잃을 수 있으니까. 옷 입은 채로 헤엄치다 보니 피부가 벗겨져 갔다. 천에 닿는 겨드랑이와 허벅지에서 조금씩 마찰이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쓰라릴 정도가 됐다. 아, 이젠 모든 것이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파도성 너울에 휩쓸려 인도양 바다 한가운데 나 홀로 두둥실 떠 있다. 보이는 건 하늘과 바다 그리고 나였다. 옆에 무인도라도 있으면 정말 혼자라도 평생 살 각오도 돼 있는데 말이다. 지금까지 내 눈앞에 펼쳐졌던 수평선이 점점 가물가물해져 보인다. 이제 내가 이 험난한 바다에서 버틸 시간이 두어 시간밖에 남아있질 않았다. 신이시여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읊조리고 있었다. 말할 기력조차 없었다. 아, 이제 다 끝났다. 살 수가 없구나. 완전히 혼자 남았다. 이제 정리를 해야 한다. 시야에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자 나는 무기력해졌다. 얼굴이 물에 자꾸 잠기고 몸이 파도를 이겨내지 못했다.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숨이 자꾸 가빠왔다. 물살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는 어느새 가족과 친척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동쪽의 머나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운 어머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내가 14살 때 아버지를 잃고 평생 양식장에서 굴을 키우며 7남매를 기르셨다. 그리고 나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제가 장남인데 어머니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돈 벌어서 꼭 잘 모시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제 부디 제 생각 마시고 동생들하고 잘 사십시오. 하고 말이다. 그리고 바로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우리 결혼식 올린 지 이제 겨우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당신이 어렵게 직장을 구해줘서 그나마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찌 이런 불행한 일이 나한테 다가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소. 어쩌다가 나한테 시집와서 그 고생만 하더니 정말 미안해요, 여보. 아무튼 나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사시오. 잘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인 경주가 떠올랐다. 나보다 14살 어린 막내 동생.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다니. 경주야, 어떡하든 힘내서 내 목까지 잘 살아라, 부디. 하고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내 이웃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자 나의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얼굴이 수면 아래로 잠기고 있었다. 나의 눈꺼풀이 바닷물에 잠기어 거뭇거뭇 닫히고 있었다. 그래, 어서 오라, 죽음아. 이제 나는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치고 나는 바로 정신줄을 놓았다. 모든 것이 평온해졌고 하얀빛이 비추는 어느 깊은 터널 속을 통과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수백 미터 심해의 바다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나의 무의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력이 희미하게 생겨나려고 할 때 뭔가 단단한 것이 내 배 아래에 와닿았다. 곧이어 내 눈앞을 가로막는 게 보여 무작정 팔로 껴안았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여전히 물속이었고 기력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온몸이 힘이 빠진 축 늘어진 시체 같은 몸 상태였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혼미해 있을 때 뭔가 내 가슴부터 배까지 단단한 껍질 같은 게 바싹 붙어서 나와 함께 수면 위아래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개슴칠에 눈을 뜨고 힐끗 쳐다봤더니 둥그랗고 오각형과 육각형의 무늬가 보였다. 이게 뭘까? 나는 눈을 반쯤 떴다가 다시 감았다. 그러다가 어느 결엔가 내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게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름 아니라 거북이의 머리였다. 거북이인가? 진짜 거북이였다. 아니, 거북이가 왜? 나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게 만약 바다만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거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거북이가 틀림없었다.
아주 단단하고 힘이 센 거북이였다. 고개를 든 채 작은 날개 같은 앞발로 물살을 가르면서 수면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철갑의 지느러미 같은 4개의 발끝에 굵은 발톱들이 몇 조각 보였다. 나는 그의 등 뒤에 엎혀져 있었다. 아, 내가 살았구나. 어머니, 제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나는 거북이의 뒤통수를 보면서 독백하듯이 말을 걸었다. 희한하지, 거북아. 내가 어떻게 나를 살려주려고 여기까지 언제 왔냐?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왔냐? 고맙다, 거북아. 정말 고맙다. 이제 나는 살 것 같다. 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처럼 멍해진 상태에서 거북이가 알아듣든 말든 흥분해서 말을 쏟아냈다. 무리를 떠가는 게 아니라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거북이의 목덜미를 붙잡고 딱딱한 등에 얼굴을 갖다 댔다. 뺨에 닿는 거칠고 단단한 촉감이 있었다. 나는 뛰어오를 것 같았다. 이게 분명히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의심스러워 내 허벅지를 꼬집어 봤더니 아프다. 현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뭐란 말인가? 내가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한단 말인가?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감각이 이렇게 선명한데 이건 현실이다. 거북이는 등이 약간 길고 둥글스름하며 직경이 1m쯤 됐다. 나는 아주 편안하게 그의 목덜미를 잡고 있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거북이까지 생겼는데 나는 든든해져서 거북이에게 매달렸지만 차츰 조바심이 생겼다. 살아서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생물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보호해줄까?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조바심이 생겼다. 거북이는 바다 밑 1000m까지 잠수한다고 하는데 나는 결국 숨이 막혀 죽는 것이 아닐까 잠시 엉뚱한 고민을 했다. 아무튼 그 거북이는 물을 가르는 기운이 세어 보였다. 나는 거북이의 등과 목을 번갈아 잡으며 손에 힘을 풀었다. 나는 거북이 등에 타고 있다기보다 내 나름대로 떠 있으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거북이가 나의 몸무게를 덜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얼굴을 자주 돌렸다. 거북이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나는 오른쪽으로, 거북이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나는 얼굴을 왼쪽으로 돌렸다. 거북이는 자기 몸에 올라탄 생물이 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거북이의 그 검고 커다란 눈과 마주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웠다. 거북이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됐다. 거북이라는 말이 친근감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자 내가 탔던 상선이 내가 표류해 있는 바다로 회항해 왔다. 아마 선장이 내가 실종된 것이 확실시되어 거꾸로 회항하여 나를 수색하러 온 모양이다. 그때가 바로 둥근 해가 머리 위에 떠있는 점심 무렵이었다. 나는 거북이의 등 위에 바짝 엎드려 배의 모습을 보니 천상에 비상이 걸렸는지 선원들 모두 다 갑판에 나와 있었다. 나는 살려달라 힘껏 소리를 질렀지만 사람들이 내 쪽으로 눈을 주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다. 나는 저렇게 분명히 배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저기서는 나를 알아볼 수 없단 말인가. 만일 내 곁에 난파한 작은 배 한 척이라도 떠 있었다면 그렇게 찾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답답하고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배는 그렇게 다시 회항해 갔다. 또 한 번 오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로빈슨 크루소가 백사장이 있는 무인도에 남겨지지 않고 거북이 목에 매달려서 표류해야 했다면 무엇부터 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혹시나 하고 나는 기다렸지만 배가 쉽게 오지 않자 다시 거북이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거북아,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물속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 배가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올 거니까 나하고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고향에 갈 때까지 좀 도와주라. 꼭 좀 부탁하자. 그러면 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게. 아마 누군가 위에서 우리 둘을 내려다봤다면 내가 실성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실제 그랬다. 감옥 독방에 갇힌 사람이 창문을 기어가는 달팽이한테 말을 걸었다는 이야기나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가던 남자가 떠내려온 배구공한테 말을 거는 영화는 난 이제 그네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저 멀리 바다를 보니 회항했던 배가 다시 내 쪽으로 오고 있지 않던가. 이건 기적이었다. 배가 세 번째 올 때는 정확히 내 정면으로 다가왔다. 나는 이제는 살았다는 직감이 들었다. 배가 항해를 하면 앞머리에서 파도가 갈라지는데 속도를 줄일수록 앞머리가 수면으로 내려가고 파도도 적게 갈라진다. 나는 배 앞머리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나와 충돌할 것처럼 다가오는 배의 앞머리가 서서히 멎기 시작했다. 내가 손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해서
물속에서 양말을 벗어서 마구 흔들어댔다. 조금이라도 상대방한테 더 잘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갑판에서는 3등항 해사가 나를 망원경으로 찾아냈다. 박창우라는 28살의 항해사였다. 그런데 배가 안전거리를 두고 정지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안으로는 확인이 힘든 모양이었다. 게다가 내가 실종된 지 거의 7시간이나 지난 후라서 모두들 내가 살아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선장님의 목소리가 배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선교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였다. 내가 임강룡이 맞으면 손을 흔들어라. 망망한 대해에서 배와 내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어서 그런지 몇 배로 증폭된 육성이 수면 위로 깔려와 내 귀에는 아주 큰 소리로 들렸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네, 맞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손을 흔들었다. 갑판에 나와 있던 누군가가 손을 흔들면서 외치는 희미한 목소리. 강용이 맞다. 임강룡이다. 갑자기 내 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갔다. 나는 거북이를 꼭 붙들고 말했다. 거북아,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고맙다, 거북아. 배는 30m쯤 떨어진 수면 위에 정지해 있는데 갑판 끄트머리에서 모터가 달린 구명정이 서서히 내려지는 게 보였다. 세 사람이 타고 내게로 다가왔다. 모두들 내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고 똑같은 표정이 되었다. 이건 뭐야? 거북이 아냐? 강용이가 거북이를 타고 있었구나. 그리고 구명정에 탄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을 계속 걸어왔지만 내 귀에는 희미하게만 들려왔다. 갑자기 뭔가 속에서 북받쳐 올라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추락한 지 7시간 만이었다.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살아서 돌아가는구나. 아, 이제 돌아가면 어머니 잘 모시고 아내 아껴줄 거다. 거북이가 살려줬으니 자연에 해대는 일은 절대 안 한다. 동료 선원들은 바닷물에 잠긴 채 눈물을 쏟아내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거북이부터 먼저 태워주십시오. 나는 한 손으로는 구명정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북이의 배를 받쳐들었다. 구명정을 탄 사람들이 거북이의 두툼한 앞발을 붙잡고 끌어당겼다. 거북이는 약간 기울어진 구명정 옆으로 올라가면서 등딱지의 홈에서 바닷물을 줄줄 흘려보냈다. 거북이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도 하지 않는 우직한 표정으로 구명정 안에 자리를 잡았다. 우와, 이건 뭐냐? 뭐 이렇게 큰 거북이가 있냐? 그리고 누군가가 덧붙였다. 이거 동화책에나 나오는 일인데. 우리는 생명의 수호신을 곁에 둔 듯한 든든한 기분이 들었다. 구명정은 모선 밑으로 돌아갔다. 나는 더 이상 물꼬리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는 모선에서 내려온 로프를 걸어서 배째로 갑판으로 올라갔다. 이거 동화책에나 나오는 일인데 하고 또다시 동료들이 중얼거렸다. 거북이를 손으로 만져보던 동료가 한 말이다. 17년이 지나도 내 귀에 생생하다. 그런데 내가 물에 빠지기 전에 아내가 거북이 방생을 해왔다고 말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얼굴을 한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 눈치를 보는 기색이다. 하지만 아내는 정말 거북이를 방생해왔다. 같이 절에 다니는 신도들과 함께였다. 어느 해는 장어였고 어느 해는 미꾸라지를 물속에 풀어줬다. 하지만 거북이를 자주 방생을 하였다. 절에서는 주로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에 방생을 한다. 음력 1월 1일부터 15일 사이다. 내가 사고를 겪은 날은 음력 1월 6일이었다. 아내는 그 다음날 거북이를 방생하려고 주문을 해놓은 상태였다고 한다. 내가 갑판 위로 올라가자 김문기 선장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껴안았다.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잘됐다. 어서 가서 더운 물로 샤워를 해라. 그분은 아마 지금 80살이 넘었으리라. 아, 잊지 못할 김문기 선장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살아날 수 없었을 것이다. 선장님은 추락하고 7시간이나 지난 사람이 바다에서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끝까지 믿어주었던 것이다. 나는 콧잔등이 시큰해왔다. 누군가 물컵을 가져오자 나는 한 컵, 두 컵, 세 컵 연이어서 비웠는데 꿀꺽꿀꺽꿀꺽 목젖에 오르내리면서 물이 몸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새 생명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샤워장 거울 앞에 서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허벅지, 헤엄칠 때 옷에 스친 곳은 모두 피부가 까졌다. 얼굴은 벌겋게 타버린 데다 군데군데 살갗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나는 이런데 그러면 거북이는 어떻게 됐을까? 새 옷으로 갈아입자 안도감이 생겼지만 나는 서둘러 갑판으로 나갔다. 내 생명의 은인인 거북이가 궁금해서였다. 배 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북이를 신기해하면서 주위에 몰려 있었다.
배는 아예 기관까지 정지시켜놓고 수면 위에 서 있는 상태였다. 오후 2시였다. 내가 구출된 지 30분쯤 지난 때였다. 우리 머리 위로 높이 올라간 태양이 쇠로 된 갑판을 빨갛게 달구고 있었다. 거북이 이거 한국에 데려가면 안 되겠나? 봐라 이렇게 큰데. 안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은 가야 할 텐데 제대로 살겠습니까? 거북이는 말도 못하고 고개를 빼꼼히 쳐들고 있다가 내가 오자 물끄러미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거북이는 왜 안 살려주고 아직 붙잡고 있습니까? 배의 갑판이 얼마나 뜨거울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사진이나 한 장 찍자고 선장님이 말했다. 안 됩니다. 어서 빨리 거북이를 바다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거북이가 더워서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내가 너무 서두른 행동이었다. 지금 내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 거북이의 사진 한 장이라도 배 손에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다. 누군가가 양주를 가져왔다. 나는 거북이에게 한 잔 먹여주었다. 어부들이 그물에 잡힌 거북이를 놓아줄 때 막걸리나 소주를 먹이는 풍속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까만 봉지에 쌀을 가득 담아서 거북이의 앞발에 매달았다. 먼 바다를 여행하면서 식량이나 하라고 말이다. 그러고는 거북이를 갑판 끄트머리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물에 놓아주었다. 거북이는 잠시 공중에 떴다가 물 위에 닿는 소리도 조용하게 내려앉았다. 방생. 그게 방생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큰 거북이를 놓아준 적이 없으리라. 그러나 아니다. 사실은 그 거북이가 도리어 나를 인간 세계로 방생해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 어머니와 아내,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 사람 세계로 말이다. 아무런 대가 하나 기대하지 않은 채로 거북이는 나를 위해 희생을 하였다. 거북이는 물 위에 뜬 채 아직 바다로 가지 않고 있었다. 거의 모든 선원들이 갑판 난간을 따라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허리를 숙여 고함을 쳤다. 거북아 어서 가라. 빨리 가야 한다. 그래야 배가 간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바다 위에서 나를 업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생명의 은인이었다. 거북이는 그렇게 물 위에 떠서 우리를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배 앞머리로 헤엄쳐갔다. 그러고는 잔잔한 수면 위에서 조용히 멀어져 갔다. 배 위에서 바라본 거북이의 등은 크고 짙은 잎사귀 같기도 하고 물이끼가 가득 피어난 단단한 바위 같기도 했다. 물살이 거세게 몰아치는 소리가 뒷전에 선명해졌다. 거북이는 내가 보는 앞에서 하도 속으로 사라져갔다. 할 수만 있다면 거북이를 오래오래 내 곁에 두고 싶었다. 그리고 평생 보답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헤어지고 있는 중이다. 나와는 알지도 못하는 생물. 아무 대가도 없이 나를 구해주다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나왔다. 잘 살아라, 거북아. 정말 고맙다. 거북아. 나는 끝내 목 놓아 흐느끼면서 울었다. 우리는 은인에게 제대로 보온조차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나는 어머니에게 호강시키드리겠노라고 그토록 다짐했지만 지금도 7순이 넘으신 채로 여전히 굴양식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를 과연 얼마나 보살펴드렸는지, 나는 아내에게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노라고 다짐했건만 오늘도 아내는 가족들 걱정뿐인 것 같다. 그리고 거북이 역시 마찬가지다. 그 일이 있고 나서 6년 후인 1996년에 우리는 기다리던 아기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읽어줄 요량으로, 그리고 나이 들어 내가 읽어볼 생각으로 인도양의 바다에서 거북이와 같이 바다 위에서 떠 있었던 일을 아주 세세하게 써놓았다. 그러나 몇 해 전 태풍 매미가 몰아닥쳐 집이 잠시 물에 잠겼을 때 그 노트 위에 쓰인 글자들이 모두 씻겨나갔다. 나는 온통 얼룩이 진 노트의 갈피를 한 장 한 장 떼어내면서 허전하긴 했지만 애석해하지는 않았다. 아마 그 글자들이 모두 물속의 거북이를 찾아갔다고 생각했다. 나와 아내 그리고 아들은 매년 음력 1월 6일이 되면 바닷가로 나간다. 내가 퇴근하고 나서 목욕탕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가족 모두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아내가 새로 주문한 거북이가 담긴 큰 그릇과 하루 종일 장만한 음식을 싸가지고 함께 바다로 나간다. 지금까지는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만 되면 바닷물이 잔잔해진다. 우리 가족 모두는 해변한 귀퉁이에 촛불 2개를 켜들고 주위를 밝힌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어떤 때는 아내가, 어떤 때는 아들이 거북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촛불 사이에 바닷물 위로 내보내준다. 그러고 나면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다. 칠천도의 밤이 찾아오면 하늘과 바다가 모두 별이 된다. 하늘의 별들이 바다에 모두 비치듯이 삼남한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거대한 자연 속에 작은 미물들과 잠시 같이 살다가는 먼지 같은 생명체이다. 우리 인간은 섬세한 이 자연의 거미줄을 흐트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간 모두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면 하늘과 바다 그리고 별을 포함한 온 우주는 온갖 힘을 다해 우리를 반드시 도와준다. 경남 거제에서 살고 있는 임강용 선생님이 1990년 2월 20일에 겪은 실화이다. 그는 지금 선박 만드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가 나고 자란 고향 연고리는 연꽃과 거북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이 있는 칠천도의 섬 모양에서 따온 이름이다. 어째서 고향의 이름도 거북이 구자인 것인가? 참 묘한 인연이다. 그와 부인 박숙선 씨는 아들을 낳은 후 오랜 생각 끝에 자식의 학렬이 외자인지라 아들의 이름을 남을 도우라고 해서 도울 찬자를 써서 임찬이라 지었다고 한다. 그를 구한 거북이의 나이는 약 100살에서 150살 사이로 추정된다. 인간이 무선기와 흑백 카메라를 처음 만들고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무렵 어느 날이었을 때다. 이 거북이는 아시아의 인도 부근 벵골 만의 어느 바닷가의 모래밭에서 흰 알을 깨고 나와 파도 치는 곳을 향해 최초의 발자국을 찍기 시작했으리라. 지금쯤 이 거북이는 인도양 어디를 항해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아무튼 천년만년 오래오래 살아라 거북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괜히 코끝이 찡이 옵니다. 나만 그런가?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